자, 렌토. 문헌학자의 리듬. 자라투스트라에서 삶이 자라투스트라에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소란이 사상을 죽인다고 그 이전에 늙은 여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진리를 선물하며 가르치지 않았던가? 떠들지 않게 그놈의 입을 막으라고. 계보학은 증명에 대한 논박, 소란에 대한 소란이 아니다. 계보학자의 비판은 화려한 스펙터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계보학자는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나의 예를 우리는 95절에서 발견한다. 예전에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반박보다 더 나은 존재 증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한 이 믿음이 무엇을 통해 무게와 중요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증명한다. 이 경우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 증명이 불필요하다. 계보학자는 조용히 말하고 천천히 말한다. 그는 소란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속전속결을 싫어한다.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편견을 다른 시대에 함부로 뒤집어 씌우는 것, 과거에 눈을 돌리고 쉽게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 우리가 상정한 미래의 모든 역사적 발생을 몰아가는 것. 한마디로 서두르는 자들은 쉽게 믿는 자들이다. 쌍가로 읽겠습니다. 계보학자의 작업과 대비되는 것이 84절에 나오는 기독교의 문헌학, 조악한 독서 기술이다. 쌍가로 닫고. 계보학자의 걸음은 비둘기 걸음처럼 조용하며 지름길이 아닌 예운길을 선택한다. 서강은 특히 천천히와 느리기를 가리킨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나와 나의 책은 느린 가락의 친구들이다. 아마 나는 여전히 문헌학자다. 즉 천천히 읽을 것을 가르치는 교사 말이다. 텍스트를 다룰 때 우리는 장인이 대상을 다루듯 말의 세공수를 발휘해야 한다. 하나의 독해를 위해 생략되고 감추어진 혹은 방치된 조각들을 잘 살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잘 읽어야 한다. 그제야 우리는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1장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1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니체의 철학은 약간 인간의 건강을 약간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신의 건강, 그런 거를 되게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니체의 철학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2장, 수치스러운 기원. 황금에는 도금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위대한 사건은 소란스럽지 않다. 분출하는 화염과 시꺼먼 연기는 사람들의 눈을 빼앗고 싶은 거짓 불개들에게나 필요한 것.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듯 소란과 연기가 사라지고 나면 별로 일어난 일도 없지 않던가. 그 속에서는 고뇌하는 영혼조차 삼류 배우에 불과하다. 가장 큰 사건이 소박한 한 걸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사람들은 지하로 이어진 길 언저리에서 피어오른 화염과 연기, 그리고 기적을 행한 영웅의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그러나 정작 지하에 다녀온 이는 중저음을 낸다. 대지에 먹혀 대지의 목소리가 된 자는 나지막히 말한다. 소란이 세상을 죽인다. 소란이 사상을 죽인다. 1. 상상의 사물. 앞장의 논의를 환기하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니체는 계보학을 해석의 기술이라고 했다. 이때의 해석은 경험에 대해 2차적인 게 아니다. 즉 어떤 사물에 대해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해석된 것으로서 경험한다. 우리는 진공이 아니라 어떤 해석, 어떤 조명 아래서 사물들을 보는 것이다. 우리와 이웃 사이에는 둘 모두에게서 연유하는 일종의 해석적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칼 마르크스는 상품 세계를 논하며 물건이 시신경에 주는 인상이 마치 눈 밖에 존재하는 물건의 객관적 형태로 파악되는,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한 사물의 속성으로 현상하는 물신주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예컨대 우리는 빨간 사과를 보고 그 빨간색이 사과의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곤충에게는 그것이 빨갛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빨간 사과는 사과만이 아니라 우리 시신경과도 관계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과와
우리 눈이 빛을 매개로 맺는 관계를 사과라는 한 사물의 속성인 것처럼 생각한다. 사회적 광학에서는 자연적 광학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인종주의 사회에서 유색인의 피부색은 그 사람의 개별 속성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사과와 눈이 맺는 자연학 수준의 관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 유색인은 백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유색인이라는 사실, 한 사람의 피부색은 인종주의 사회에서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감추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흑색이나 황색이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의 개별 속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가 한 사물의 속성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 역시 하나의 물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전도되고 뒤집어지고 공허하고. 마르크스는 상품 세계의 이러한 물신주의를 몽롱한 종교 세계에 빗대었다. 그런데 우리는 니체 또한 도덕 세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덕 세계 역시 가치에 대한 광학적 오류 내지 전도에 기초한 세계이다. 니체는 그것을 환상의 세계로서 전도되고 뒤집어지고 공허하고 그럼에도 충만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고 몽상되는 세계라고 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이 있다. 니체가 도덕적 세계의 전도나 몽상에 대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상 내지 해석이 없는 세계에 대한 투명한 인식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특정한 광학 아래서 사물을 보며 종종 그 광학이 매우 기괴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광학 없이 세계를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기 이전에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해석된 것, 상상된 것으로서 주어진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해석이 아래서 본다. 라파엘로의 작품 그리스도의 변모는 화면이 3등분되어 세 부류의 인간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화면의 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에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으며 맨 아래에는 큰 혼돈 속에서 논쟁 중인 군중들이 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라파엘로는 이런 식으로 인간을 세 등급으로 구분했다. 우리는 세계를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파엘로 역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새로운 변모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시각만이 아니다. 우리의 감각 일반이 하나의 해석이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앓는 고통조차 해석된 고통이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해부용 칼로 연구된 모든 동물의 고통을 전부 합쳐도 한 명의 노이로제 걸린 교양 있는 여성이 겪는 하룻밤의 고통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심치 않는다. 물리적 충격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해석된 고통이 존재한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상상을 앓는 것이다. 서광 제1권의 다음 구절을 보자. 병자가 최소한 지금까지처럼 병 그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병에 대한 그의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지 않도록 병자의 공상을 진정시킬 것. 이것이 중대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니체가 실제 사물이 인간의 행복에 더 많이 기여했는가, 상상의 사물들이 더 많이 기여했는가 라고 물었던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불행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넓이는 상상의 사물들을 통해 비로소 생겼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란 결국 동일한 세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체험,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해석된 사물을 체험하므로 우리 세계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그 무엇보다도 해석자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우리를 폭로하는 것이 아닐까. 니체는 친구란 면이 울퉁불퉁하고 온전하지 않은 거울에 비친 네 얼굴이라고 했다. 아마도 우리는 이를 우리가 마주하는 사물들 일반까지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물들은 결국 우리에 대해 말해준다. 모든 사물을 완전히 인식했을 때에야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들은 인간의 한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불행한 해석. 니체가 도덕적 세계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해석된 세계에 불과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해석 없는 참된 세계,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같은 것이야말로 공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니체가 도덕적 세계를 비판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것이 틀린 해석이어서가 아니라 불행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다 보면 삶이 약화되고 병들기 쉽다.
사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사물을 재는 한 오류는 불가피한지도 모른다. 감각은 우리를 자주 속이기에 감각을 통하는 한 우리의 인식세계란 우리를 한가운데 가두어둔 감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각을 제거할 수는 없다. 감각을 제거하면 세계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실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뒷길도 샛길도 없다. 각주 읽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은 넓게 보면 해석, 일반의 불가피한 성격일 수도 있고 좁게 보면 현실, 도피적인 나쁜 해석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각주 두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해석 없는 세계의 전형이다. 플라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독사의 세계, 다시 말해 의견의 세계이다. 독사라는 말은 보인다라는 뜻이다. 플라톤이 볼 때 이 세계는 조금 어둑한 곳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즉 저마다 해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가 완전히 밝거나 어둡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가 추구한 이데아 세계처럼 완전히 밝은 곳에서 모든 것이 명백하므로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고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의견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해석이 사라지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문제는 해석된 세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불행한 해석이다. 도덕적 세계 혹은 세계에 대한 도덕적 해석은 세계를 나쁘게 감각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세계를 해석하면서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해석이고 현실에 개입하면서 현실을 경멸하게 하는 해석이다. 그것은 성과, 원한과 복수, 죄와 벌, 양심의 가책 등으로 이루어진 병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가 자기 삶을 학대하다니 그것은 오류라기보다는 질병이고 불행이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신인지 악인가, 선인가 악인가, 구원인가 저주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얼마나 불행한 해석인가? 얼마나 불행한 해석가인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체계를 비틀고 괴롭혀야만 하는지, 의로움을 얻기 위해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틀고 괴롭혀야만 하는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